어머니,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혜가 가게 좀 봐달라고 하네요. 며칠만이라도요. 내가 화장품 가게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난 화장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게를 봐? 68세 한정수는 반찬 가게 문을 닫은 후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35해 동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장을 보러 가던 몸이 이제야 휴식을 얻은 거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스했어요. 마당에 앉아 모처럼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래도 정수는 자신의 손으로 일군 작은 단독주택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녀 서연이가 따로 살기는 하지만 가끔 찾아와 반찬을 가져가곤 했거든요. 정수는 반찬 가게를 접고 이제 한동안 쉬려고 했답니다. 그동안 못 가본 동네 문화센터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던 유럽 성지순례도 계획하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출한 뒤로 아들 하나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어디선가 남편이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정순의 가슴에는 그 상처가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있더군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우였어요. 여보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하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혜가 어제 가게에서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발목이 부러졌대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쳤다는 소식은 반갑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대. 많이 다쳤니? 네, 꽤 심각해요. 병원에서는 최소 6주는 깁스하고 있어야 한대요.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는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었거든요. 성우는 이 일 저 일 옮겨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혜가 가게 좀 봐달라고 하네요. 며칠만이라도요.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반찬 가게를 겨우 정리했는데 또 일을 시작하라고, 그것도 화장품 가게라니. 정수는 평생 화장이라곤 분홍색 립스틱 바르는 게 전부였답니다. 내가 화장품 가게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난 화장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게를 봐? 어머니, 제발요. 지혜가 다 알려준대요. 그냥 손님 응대만 하시면 된대요. 가게 문만 열어두시면 된다니까요. 정수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손녀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못하면 손녀 학원비는 어떻게 될까? 아들은 또 어떤 허술한 알바를 구하게 될까 걱정이 앞섰어요. 아이고, 알았다. 그럼 언제부터 가면 되니? 오늘 오후부터요. 제가 가게 열쇠 갖다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은 정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모처럼 찾아온 여유로운 일상이 또 다시 미뤄지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에이, 별 수 있나? 며칠이야. 어떻게든 해보지. 정수는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의 사고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혜는 항상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는 건지. 그리고 하필 정순이 반찬 가게 문을 닫은 직후에 말이죠. 에이, 괜한 생각이지.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의심을 떨쳐냈어요. 가족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직감은 늘 정확했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눈썰미가 있었으니까요. 성우가 약속한 대로 오후에 가게 열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가게 운영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 진열대에 있는 화장품 가격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질문 있으면 지혜한테 전화하면 된대요. 알았어. 근데 지혜는 많이 아픈가? 직접 볼 수는 없니? 아, 지금은 진통제 먹고 자고 있어요. 내일 좀 나아지면 제가 같이 올게요. 정수는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고 느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더군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재개발 소문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순의 집이 있는 구역도 곧 재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몇 배로 뛴다고 하던데 며느리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정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된 생각 말고 일이나 해야지. 정수는 가방을 챙겨들고 화장품 가게로 향했어요. 낯선 일이지만
평생 장사를 해온 정순이니 며칠쯤이야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지 못했어요. 이 며칠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화장품 가게 앞에 도착한 정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간판에는 지혜 뷰티라고 반짝이는 글씨가 적혀 있더군요. 이게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라니. 정수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쇼윈도에는 온갖 화려한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흰 테이블 위에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이 평생 써본 화장품이라고는 분홍 립스틱과 선크림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열쇠로 문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정수는 평생 김치와 된장 냄새 속에서 살았지. 이런 향수 냄새는 낯설기만 했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정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으니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가게에 도착하셨어요? 손님이 오시면 그냥 가격표대로 계산만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고요. 그래, 알았다. 근데 너 많이 다쳤다며? 괜찮니? 아, 네,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꼼짝 말고 쉬라고 했어요. 발목이 완전히 나았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래요. 정수는 뭔가 어색한 며느리의 말투에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아, 사장님 안 계세요? 지혜 씨는요? 아, 저 지혜가 좀 다쳐서 제가 대신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 시어머니고요. 손님은 정순을 의아하게 쳐다보더니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젊은 며느리에게 화장품 상담을 받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번에 예약해둔 기초 세트 찾으러 왔는데요. 아, 예약요? 저 잠시만요. 정수는 당황해서 카운터 서랍을 뒤적거렸어요. 다행히 예약 장부가 있었고 손님의 이름을 확인한 후 준비된 화장품 세트를 찾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첫 손님을 보내고 나서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여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떤 게 기초고 어떤 게 색조고 네가 좀 가르쳐 줘야겠어.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에 성우 오빠랑 같이 갈게요. 가게 문 닫고 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너 다리 다쳤다며? 어떻게 오려고? 아, 성우 오빠가 부축해 줄 거예요. 어머님 댁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내일 아침에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동의했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이 간간히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예약해둔 제품을 찾거나 간단한 화장품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었어요. 정수는 어색하게나마 가게를 지켰지만 화장품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답니다. 손님 같은 분에게는 이 크림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손님이 추천해달라고 하자 정수는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며느리가 다쳐서 제가 잠시 대신 보는 거라서요. 그러자 의외로 손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지혜 씨가 항상 이 제품 좋다고 했거든요. 폐점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을 때 정수는 피곤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게 주인이 자기 물건을 잘 알아야 팔 수 있는 법인데 말이에요. 저녁 무렵 성우와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한쪽 발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성우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부탁드려서. 정수는 며느리의 상태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지혜는 정말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괜찮다. 가족인데 뭘. 근데 넌 정말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졌어? 아, 가게 바닥을 닦다가 미끄러졌어요. 한순간이었어요. 정말. 어머니, 저희가 오늘 하룻밤만 신세 좀 질게요. 내일 아침에 지혜가 가게 일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서연이는? 아, 처제 집에 맡겼어요. 내일 데려올게요. 정수는 빈 방을 내어주고 간단한 저녁을 차렸어요. 식사 중에도 정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깁스를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밀고 앉아있는 지혜의 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였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지혜는 가게 운영 방법을 설명했어요. 어떤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단골 손님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카드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는 했지만 이게 다 머리에 들어올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님 오시면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반찬 가게 하셨으니까 손님 응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화장품은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오시니까요. 새로운 손님들한테는 베스트셀러라고 써 있는 제품 추천해 주시면 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발목이 부러져서 6주간 깁스를 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나 표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는 성우를 따로 불러냈어요. 성우야, 지혜 정말 많이 다친 거 맞니? 왜 그렇게 태연해 보이지? 아, 진통제를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아픈 내색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 그럼 넌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직장은 어떻게 됐어? 아, 지금 창업 준비 중이에요. 곧 자금 마련되면 시작할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창업 소식은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전에도 2번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개월 만에 접었거든요.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정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었답니다. 에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정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다져진 정순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은 대체로 맞는 법이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어느새 화장품 가게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화장품 이름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충 어떤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이 새롭게 자리 잡았답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햇님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정순이 가게를 봐준 첫날부터 거의 매일 들렀어요. 어머, 정순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혜 씨는 어때요? 발목 좀 나아졌어요? 글쎄 말이야, 아직도 깁스하고 있대요. 의사가 최소 6주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나. 아이고, 참 안 됐네요. 그나저나 정순 사장님,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왔어요. 무슨 얘기요? 아, 그게 우리 동네 곧 재개발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순 사장님 댁도 그 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수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동네에서 재개발 얘기는 몇 년째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진짜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날 거래요. 그럼 집값이 확 뛰어요. 정순 사장님 댁 같은 단독주택은 큰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아들 키우며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집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신랑한테 집 시세 한번 알아보라고 할까요? 요즘 부동산이 워낙 오르고 있어서. 아, 글쎄요. 당장 팔 생각은 없는데. 아이, 알아만 보자고요.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죠. 그나저나 정순 사장님, 요즘 피부가 더 좋아 보여요. 혹시 여기 제품 쓰세요? 정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평생 화장품이라곤 써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받으니 어색했거든요. 아이, 무슨, 난 그냥 비누로만 씻는걸요. 정말요? 그런데도 피부가 좋으시네. 저한테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라면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는 거, 그리고 된장국 자주 먹는 거, 하하.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서 화장품 이야기보다는 생활 이야기, 자식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가게에 들르는 중년 여성 손님들과 쉽게 친해졌어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살아온 경험과 진솔한 이야기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이 크림이 좋은가요? 라고 물으면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한번 손등에 발라볼래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손님들에게 신뢰를 줬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게에는 정순을 찾는 중년 여성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정순 사장님 덕분에 요즘 화장품 가게가 더 북적거리네요. 아줌마들이 다 사장님 만나러 온다고 해요. 에이, 무슨, 그냥 심심하니까 수다 떨러 오는 거죠. 아니에요. 사장님이 솔직하게 제품 설명해 주시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비싼 것만 권하잖아요. 정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게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진열대에 있던 제품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고 재고를 주문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지혜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정순이 없는 틈을 타 가게 상태를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죠. 어머, 지혜 사장님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요즘 매일 들르고 있어요. 정순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요. 시어머님이 가게를 보시는데 손님이 더 많아졌다면서요?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순이 돌아와 지혜를 발견하고 반가워했지만 지혜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답니다. 어머, 지혜야 언제 왔니? 발은 좀 어때? 네, 괜찮아요. 가게 상태 확인하러 잠깐 왔어요. 어머님, 여기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그건 팔리는 대로 그냥 빈자리를 채워놓고 있어. 며칠 전에는 이 제품이 많이 팔렸는데 더 주문해야 할 것 같아. 주문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손님 응대만 하세요. 지혜의 말투가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수는 의아했지만 특별히 뭐라 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선희가 다시 들렀어요. 정순 사장님, 오늘 지혜 씨 왔다 갔더라고요. 내 가게 상태 보러 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지혜 사장님이 요즘 부동산에 자주 들른대요. 정순 사장님 땡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집 얘기를? 왜? 글쎄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팔게 하려 한다는 얘기를 했다던데 제가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자신 몰래 집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 믿기 힘들었죠. 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선희 씨 고마워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며느리의 발목 부상이 거짓말이고 이 모든 게 자신의 집을 노린 계략일까? 믿기 힘든 생각이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성우와 지혜 그리고 손녀 서연이가 와 있었어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죠.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어머님,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제가 들렀을 때는 손님이 없던데. 괜찮았어. 오늘도 손님들 꽤 왔었어. 그래요? 근데 어머님, 재고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진열대가 좀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투에 기분이 상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이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서연아,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정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게 확실했습니다. 매출이 오른다는 소식에 기뻐할 법도 한데 오히려 불편해하는 듯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정수는 머리를 흔들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 가게에 출근한 정수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진열대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혹시 며느리가 또 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게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선희가 오후에 들렀을 때 정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선희 씨, 혹시 우리 동네 재개발이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이번엔 진짜예요.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조합 설립인가가 한 달 안에 날 거래요. 그럼 집값이 지금보다 2배는 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정순 사장님 댁이면 지금도 최소 10억은 할 거예요. 재개발되면 20억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위치가 좋으니까요. 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20억이라니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산 집이 이제는 그런 큰 돈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집을 노리고 이런 연극을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정순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답니다. 3주째 화장품 가게를 지키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수는 가게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더미 아래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지? 정수는 종이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급 일식당 스시오마카세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지혜가 발목을 다쳤다던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영수증에는 저녁 8시 2인 세트 메뉴 주문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는 그날 오후에 가게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 고급 일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니 게다가 2인이라면 아들 성우와 함께였을 거예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지혜 발목은 좀 어때? 아, 어머니, 아직 많이 불편해요. 의사가 아직 몇 주 더 깁스하고 있어야 한대요. 그래? 많이 아프대? 네, 많이 아파요.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어요. 어머니가 가게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의 말과 발견한 영수증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알았어. 그럼 내일 가게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일단 며느리를 더 관찰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혹시 영수증이 예전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화장품 가게로 향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카운터 서랍, 창고, 화장실까지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거든요. 그때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지혜의 일정표였죠.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첩을 펼쳐보았답니다. 이런, 수첩에는 지혜가 발목을 다쳤다는 그날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피부과 예약, 저녁 8시 스시오마카세 예약. 발목을 다쳤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선희가 가게에 들렀어요. 정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지혜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지혜 사장님요? 사실 그저께 시내 백화점에서 봤어요.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요? 목발 짚고요? 목발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발목 깁스한 것도 못 봤는데 잘못 본 건가?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젠 거의 확실해졌죠. 며느리의 부상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정수는 성우의 차를 발견했어요.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현관 벨을 누르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차는 있는데 집에는 없다니. 정순이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성우와 지혜 그리고 서연이가 내렸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지혜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목발 없이 가볍게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지혜 상태가 어떤지 보러. 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급히 다리를 절뚝거리는 척하며 정순에게 미소 지었죠.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잠깐 병원 다녀왔어요. 오늘은 목발 없이 걷는 연습을 해보라고 해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뻔한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럼 조만간 가게로 복귀할 수 있겠네. 아직은 무리예요. 걷는 연습은 하라고 했지만 오래 서 있는 건 안 된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계속 가게를 봐야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화가 치밀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이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선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집 때문일까? 재개발로 오를 집값을 노리고 있는 걸까? 다음 날 가게에서 정수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손님들도 정순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죠. 정순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제가 어제 한 말 때문인가요? 지혜 사장님 얘기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는 혼자 끙끙대고 싶지 않았죠. 사실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혜가 발목 다쳤다던 날 스시집 영수증이랑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순이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자 선희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럼 발목 부상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집 때문일까요? 재개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지혜 사장님이 부동산에 와서 정순 사장님 설득해서 집 팔게 할 거라고 말했대요. 정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이, 그것도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이런 연극을 벌이다니 믿기 힘들었죠. 그날 오후 정순은 가게 청소를 하다가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쓰레기통 속에서 찢어진 명품 쇼핑백 조각이 나온 거예요. 조각을 맞춰보니 유명 명품 브랜드였고 영수증도 함께 있었어요. 30만 원짜리 지갑이었죠. 구매 날짜는 지혜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집에만 있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이렇게까지. 분노와 배신감으로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의 부상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연극 뒤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순은 그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분히 생각해봐야 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정순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시어머니는 정순에게 늘 참고 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정순은 중얼거렸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과 배신은 참을 수 없었죠. 게다가 집까지 노리고 있다니 정순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때야. 정순은 결심했어요. 더는 속지 않고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요.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순은 이제 화장품 가게 운영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정순의 솔직하고 따뜻한 응대를 좋아했고 가게 매출도 전보다 올랐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혜의 부상이 거짓말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지혜는 여전히 정순 앞에서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며 불편한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정순은 이미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한 상태였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모른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 성우가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인데? 제가 오늘 급한 약속이 생겼는데 지혜는 아직 몸이 불편하고 서연이를 어머니 댁에 맡겨도 될까요? 오후에 가게 끝나면 데리고 계시다가 저녁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정순은 망설였어요. 이렇게 손녀를 맡기는 것도 다 계획의 일부일까? 하지만 서연이만큼은 무죄였죠. 그리고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고요. 그래, 알았다. 서연이는 언제 데려다 주게? 지금 데려다 드릴게요. 가게에서 같이 있다가 퇴근하시면 되고요. 1시간 후 성우가 서연이를 데리고 화장품 가게로 왔어요. 서연이는 반갑게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오늘 같이 있게 됐어요. 신나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도 기쁘구나. 어머니,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서연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성우가 떠난 후 정순과 서연은 가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은 할머니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가끔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순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서연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향했어요. 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답니다. 서연아, 요즘 유치원은 어떠니? 재밌지? 네, 할머니, 저 이제 곧 미술대회 나가요. 선생님이 제가 그림 잘 그린대요. 그래,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떠니? 엄마는 계속 바빠요. 아빠는 요즘 집에 잘 안 와요. 정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엄마가 바쁘다고? 발목 다쳤는데? 서연은 순진한 눈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 발목 다 나았어요. 집에서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녀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록 예상했던 사실이지만 손녀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현실감이 달랐죠. 그래, 엄마가 집에서는 목발 안 짚고 다니니? 네, 엄마는 집에서 발목 보호대 뺐다 꼈다 하면서 요리도 하고 춤도 춰요. 그런데 밖에 나갈 때만 깁스하고 목발 짚고 다녀요. 이상하죠?
정수는 손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서연이가 불안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뭐하러 그렇게 바쁜 거니? 서연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쇼핑도 많이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무슨 부동산이라는 데도 자주 가요. 할머니 집 얘기 많이 해요. 할머니 집 얘기를? 네, 엄마가 할머니 집 나중에 팔면 부자 될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대요. 정순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죠. 며느리의 부상은 거짓말이었고 목적은 정순의 집이었어요. 재개발로 오를 집값을 노린 것이 틀림없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밥 다 먹었으면 가게로 돌아가자.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식들의 거짓말이 이제 완전히 밝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배신은 손녀까지 이용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었죠. 오후 내내 정수는 손님들에게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서연은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죠. 때때로 정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어른들의 거짓말에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선희가 가게에 들렀을 때 정수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선희는 금세 눈치챘죠. 정순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 옆에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선희는 정순의 눈빛을 보고 뭔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그 일 때문인가요? 지혜 사장님.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죠. 오늘 저녁에 통화해요. 제가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선희가 떠난 후 정수는 서연과 함께 가게 정리를 했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돕겠다며 열심히 바닥을 쓸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는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오실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니? 네, 할머니가 재개발되면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할머니 집 팔면 돈 많이 생긴대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손녀에게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가 싶었죠. 저녁 7시 성우가 서연을 데리러 왔어요. 정수는 아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망과 분노가 섞인 차가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가 말 잘 들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는 참 착하지. 너무 착해서 어른들 거짓말에 속기 쉬울 정도로. 성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정순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우리 서연이가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 아빠, 오늘 할머니랑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래,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지. 자, 이제 가자.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성우와 서연이 떠난 후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손녀의 입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선이었습니다. 정순 사장님, 집에 가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죠? 선희 씨, 우리 손녀가 다 말해줬어요. 지혜가 집에서는 멀쩡하게 돌아다닌대요. 발목 보호대 뺐다 꼈다 하면서 춤도 춘대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다니. 그리고 우리 집 팔면 부자 된다는 얘기도 서연이한테 했더라고요. 자기 딸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아이고, 저도 오늘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지혜 사장님이 햇님 부동산에 찾아와서 정순 사장님을 설득해서 집을 팔게 하는 방법을 물어봤대요. 그리고 자기네가 중개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고도 했대요. 정순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집을 노리고 이런 연극을 벌인 거예요. 선희 씨, 고마워요. 이제 알아야 할 건 다 알았네요. 정순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거고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끄는 정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답니다. 손녀의 폭로 이후 정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번엔 내가 함정을 파야겠어.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너희 가족 다 같이 저녁 먹으러 오지 않을래?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손녀딸도 보고 싶고. 그리고 지혜 발목은 어떤지 궁금해서 내가 갈비찜도 해놓을게. 아, 좋아요. 지혜도 기분 전환 삼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요? 그래, 토요일 저녁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정수는 냉정하게 계획을 진행했어요. 일단 이번 주말에 아들 가족이 집에 올 테니 그들이 없는 동안 아들 집을 방문해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가게에 일찍 도착했어요. 선희가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사장님 결심하셨어요? 네, 이제 확실해요. 우리 며느리가 집을 노리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팔 거예요. 집을요? 그럼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 뜻대로 팔 거예요. 그들 모르게.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찾을 거고요.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순의 당찬 결심에 놀란 듯했죠. 와, 정순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선희 씨 남편이 부동산 하시잖아요. 혹시 내 집을 조용히 매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는 절대 모르게요. 물론이죠. 우리 신랑이 잘해줄 거예요. 근데 정순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살던 집인데.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 집에는 추억보다 배신감이 더 크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가게를 닫은 후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나가 있을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행히 정수는 아들 집 열쇠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 거였죠. 아들 집에 들어서자 조용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의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귀걸이가 있었고 옆에는 보증서가 함께 있었어요. 구매일자는 지혜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외출도 못한다던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이런 뻔뻔한. 더 찾아보니 피부과 시술 영수증도 발견했어요. 레이저 리프팅, 보톡스 시술 모두 지혜가 아파서 누워만 있다던 기간에 받은 것들이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이었습니다. 정순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신랑이 당장 내일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재개발 예정 소식 듣고 투자 목적으로 급히 매입하려는 분이래요. 금매로 내놓으면 빨리 거래될 수 있대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 네, 요즘 재개발 지역 투자자들은 좋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한대요.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오신대요. 정순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일 가게 일찍 닫고 집에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서둘러 아들 집을 나왔어요. 충분한 증거를 찾았고 이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정수는 예정대로 가게를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희의 남편과 예비 구매자가 집을 둘러보았죠. 부동산 중개사는 정순의 집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위치가 좋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순 사장님, 이분이 현금 거래 가능하시대요. 조합 설립인가가 곧 날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계약하고 싶어 하시고요. 일주일 내로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잔금 치를 수 있대요. 그래요. 저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가능하세요. 근데 정순 사장님, 가족들은 알고 계신가요? 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이죠. 가족들이 왜 알아야 하나요? 부동산 사장은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이번 주말에 너희 가족이 오기로 했잖아. 혹시 3박 4일 정도 여행 갈 생각 있니? 네? 갑자기 여행이요? 응, 내가 너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제주도 패키지 예약해놨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혜 발목은 좀 괜찮아졌지?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웬 선물이세요? 그냥 너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혜가 가게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고.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한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은 정수는 냉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함정이 완성됐죠.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집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부동산에 들러 매매 의향서에 서명했어요. 급매로 내놓기로 했지만 그래도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정순이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일주일 후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 돈을 입금할 계획이었어요. 정순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집을 파시다니. 괜찮아요. 선희 씨, 이게 내 선택이에요. 이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으니까요. 근데 아드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알게 되면 많이 화내실 것 같은데. 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내가 처리할게요. 토요일 저녁에 모두 밝혀질 거예요. 목요일 아침,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곧 출발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잘 다녀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실 텐데. 걱정 마. 난 혼자 있는 거 익숙해. 그리고 할 일도 많아. 전화를 끊은 정수는 이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죠. 일요일이면 아들 가족이 돌아올 거고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힐 예정이었으니까요. 한편 선희로부터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순 사장님,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지혜 사장님이 미용실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정순 사장님 집 한 돈으로 투자받을 생각이라면서요. 정순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요? 계획이 크네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순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며칠 동안 정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집 문서는 정리됐고 중요한 물건들은 따로 보관했죠. 토요일, 아들 가족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수는 집 안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죠. 그동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순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위한 시간이야. 정수는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순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일요일 저녁, 정수는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등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죠. 마치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곧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했어요. 영수증들, 사진들, 녹취록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제주도 정말 재밌었어요. 어머님, 선물도 사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 보내주셔서. 정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지혜는 이제 깁스도 풀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발목 부상이 거짓말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어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와,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준비하셨네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앉아. 아들 가족은 식탁에 앉았어요. 서연은 신나게 제주도 이야기를 했고 지혜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 정순에게 건넸죠. 어머님, 이건 제주도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정수는 선물을 받아들며 스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고마워. 자, 이제 다들 먹자.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성우와 지혜는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떠들었고 서연은 맛있는 음식에 신이 났죠. 하지만 정수는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커피 한잔 할까? 그리고 얘기 좀 하자.
네, 좋아요. 어머니, 무슨 얘기요? 서연아, 잠깐 방에 가서 TV 좀 볼래? 할머니가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네, 할머니.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수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볼까? 성우와 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었죠. 지혜야, 발목은 이제 다 나았니? 깁스도 풀었네. 아, 네. 어머님 의사가 이제 괜찮다고 해서요. 여행 가기 전에 풀었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증거를 꺼냈죠. 스시오마카세 영수증이었어요. 그래? 근데 넌 어떻게 발목을 다쳤다던 그날 저녁에 스시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니?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무슨. 정수는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명품 귀걸이 보증서와 피부과 시술 영수증이었죠. 그리고 이건 네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외출도 못한다던 날 산 귀걸이 보증서고, 이건 그 기간에 받은 피부과 시술 영수증이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잠깐, 내 말 다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마.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생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아니었죠.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선희 씨 남편이 들려준 얘기야. 지혜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나를 설득해 집을 팔게 할 방법을 물어봤다면서. 그리고 중개 인센티브도 약속했다고? 그건 그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 손녀 서연이의 증언이야. 엄마가 집에서는 발목 보호대 뺐다 꼈다 하면서 요리도 하고 춤도 춘다고 하더라. 그리고 할머니 집 나중에 팔면 부자 될 거라고 했다면서?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성우와 지혜는 할 말을 잃었고 정수는 차분하게 마지막 서류를 꺼냈죠.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내 집 내가 팔았어. 뭐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이게 집 매매 계약서야. 3일 전에 이미 계약 끝났고 중도금도 받았어. 한 달 후면 이사 나가야 해. 성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죠.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한테 상의해야 할 이유가 뭐니? 내 집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게다가 너희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 집을 노리고 이런 연극을 벌였잖아.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그저. 그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어머니,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어떻게? 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추억? 그런 게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너희한테 그 집은 그저 돈일 뿐이었잖아. 지혜는 이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기일까? 진짜일까? 정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을 취소해주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어.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 그럴 생각 없어. 성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화를 내는 대신 애원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 돈이니까.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그 돈으로 같이 더 좋은 집을 사서 함께 살면. 그만. 이제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결정은 이미 내렸고 번복하지 않을 거야. 성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협박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소송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약한 거라고 하면.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미 그런 가능성도 대비해 두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정신과 의사 진단서도 받아놨고 너희의 거짓말과 기만 증거도 다 모아뒀어. 소송하면 너희가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거야. 성우와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정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죠.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슬픔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어요.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말할 건 다 했어.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니까.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 진짜 자식이었다면 이런 거짓말과 배신을 하지 않았겠지. 이제 나한테 너희는 남이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죠. 서연이만큼은 죄가 없으니 걔한테는 따로 준비해뒀어.
대학 갈 때 쓸 수 있게 신탁 계좌를 만들어 놨어. 하지만 너희는 앞으로 내 얼굴 보지 마.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할머니, 우리 이제 못 만나요? 정순의 차가운 표정이 순간 무너졌어요. 손녀만큼은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다른 집에서 살 거야.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하지만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만나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정순도 손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정수는 서연을 아는 채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대로 끝이야. 너희가 꾸민 연극도 거짓말도 이제 다 끝났어. 성우와 지혜는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순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죠. 이제 돌아가. 한 달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어요. 지혜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죠. 서연아, 가자. 아빠,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안 돼. 서연아, 우리 이제 가야 해. 서연은 울며 할머니를 놓지 않았지만 결국 성우가 손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애원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났어. 정수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깥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2달이 흘렀어요. 정수는 집 매매가 완료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만 가끔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 놀러왔죠. 성우는 딸이 할머니를 만나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어요. 아마도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정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평생 꿈꿔왔던 유럽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정수는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중얼거렸어요. 집 한돈의 일부는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신탁해두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새 인생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죠.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이 유럽 성지 순례였어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이었어요. 정순 사장님, 오늘 출발하시는 날이죠? 모든 준비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면 돼요. 정말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유럽 가보고 싶었어요. 사장님, 꼭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럴게요. 선희 씨가 없었으면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사장님이 용기 내신 거죠. 그나저나 아드님은 연락 없으세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없어요. 서연이만 가끔 와요. 그게 더 편해요. 사실. 그래도 가족인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글쎄요. 어쩌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통화를 마치고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한 달 동안 비워둘 집이었죠. 그동안 여행사에서 준비한 유럽 6개국 성지 순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답니다. 이제 가볼까? 정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학교 안 가고? 오늘은 선생님이 출장 가셔서 수업이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한테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오늘 출발하는 날인데 서연이가 온 건 예상치 못했거든요. 서연아, 할머니가 오늘 여행 가는 날이라서. 서연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할머니, 여행 가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서연아, 할머니는 멀리 외국에 가는 거야. 한 달 동안이나 있다가 올 거고. 한 달이요? 그럼 할머니 못 보는 거예요? 정수는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그래, 한 달 동안은 못 보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오면 맛있는 선물 가져올게.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때 성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아들과 마주친 것은 한 달 만이었죠. 어머니, 정순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웬일로 왔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서. 난 들을 말 없어. 게다가 지금 공항 가야 해. 여행 가세요?
그래, 유럽 성지 순례 여행.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성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섞인 듯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가족이 서로 속이고 이용하니? 내가 평생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넌 내 집만 노렸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할머니, 아빠랑 화해하면 안 돼요? 저 때문에라도. 정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죠. 서연아, 어른들 일이라 네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할머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럼 할머니 꼭 돌아오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는 서연이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어머니, 혹시 연락처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거든요. 여행사 연락처를 알려줄게. 정말 급한 일 있을 때만 연락해. 간단히 메모를 적어 건넨 후 정수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다녀올게.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꼭 돌아오세요. 정수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뒤에 남겨진 아들과 손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정수는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지만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이륙하려는 새로운 인생이었죠.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꼭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선물 기다릴게요.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녀만큼은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아. 정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었죠. 이윽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산다. 비행기에 오른 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죠.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희생하거나 속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이었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요. 정순의 마음도 함께 높이 날아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처럼 정순의 새 인생도 이제 시작되었답니다. 한정순, 68세,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인가요?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의 애인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바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암과 배신 앞에서 무너졌던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긴 세월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벽에 걸린 시계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온 후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이는 바쁘다며 대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늦은 귀가, 주말 출장, 그리고 가끔 옷에서 맡아지는 낯선 향수 냄새. 결혼 30년 차 부부의 감각이라 할까요? 남편의 행동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냥 제 노파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남편을 만났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988년 25살에 저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신참 간호사였습니다.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바로 남편이었죠. 당시 그는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깁스를 한 팔로도 설계도를 그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모습이 멋져 보였기에 유독 잘 챙겨졌고 호감이 생긴 저희는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 저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생활. 남편의 건축사무소 창업을 위해 제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던 시간들. 그리고 딸 수진이를 키우며 야간 근무까지 했던 날들. 물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모두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성공하면 평생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참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제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건축사무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고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 바빠졌고 저는 집안과 딸아이를 돌보느라 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또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부분이 많으니 말입니다. 저 또한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제 희생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남편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그날. 어머니는 결국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참 과거 일을 생각하다 보니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텅 빈 집안에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30년간 살아온 공간인데 마치 처음 방문한 곳처럼 서늘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내려다보는데 남편의 서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건가? 그런데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상했죠.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전화해서 병원에 있다고 했을 때 걱정되어 집에 온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잠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오늘은 꼭 와야 해. 기다리고 있을게. 그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고 애교 있는 제게는 너무나 낯선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서재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회사 직원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의 하는 말은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병 얘기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폐암 3기라 항암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보험은?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 남편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처리되고 나머지는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았어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암투병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무너뜨리는 건 남편의 배신이었죠. 새벽녘에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샤워를 하고 나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고 서랍을 열자 낯선 오피스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정소라였고 그 옆에는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촬영된 것 같았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휴대폰을 들었고 가장 의지하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이는 간호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였습니다. 순이야, 너무 힘들어. 좀 만날 수 있을까? 미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폐암이래. 그리고 그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저는 카페에서 순이를 만났고 모든 것을 털어놓자 순이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남자 가만두면 안 돼. 네가 평생 바친 것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놔둘 순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차갑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아니면 결심,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순이의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을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이야, 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암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년을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제 몫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냉정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3일간 지방 출장이야. 금요일에 돌아올게. 출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의 차가운 말에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언제 돌아오는지, 어디를 가는지 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몫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뿐입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서랍, 금고까지 남편이 없는 이 시간을 사용해 남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낸 것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회사 자금 횡령, 제 명의를 도용한 부동산 거래, 그리고 해외 계좌로 빼돌린 거액의 돈. 서류를 한쪽으로 모아놓은 후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인생, 제 자존심 그리고 제 재산, 모든 것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이가 저를 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웃으며 그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가 제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되찾은 후에 말이죠. 한참 생각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미자야,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 이름은 정소라, 나이는 42세. 그리고 이 여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 순이의 말에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도 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나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침대 옆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2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은 제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사치가 되어버렸거든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며 거실로 나온 저는 소파 위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남편의 서재를 뒤지며 찾아낸 서류들이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넘어 재산을 빼돌린 흔적들까지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자가 제 등 뒤에서 저지른 배신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요양변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 제가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순이야,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어제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미자야,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네. 내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자 가니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폐암 3기. 아직도 그 말이 제 귀에 생생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암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보더니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희망적인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고 화면을 만지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괜찮아? 병원은 갔어?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가증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관심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응,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해. 그래.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 힘들면 누워있어. 전화를 끊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중적인 그의 태도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아내에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서 고개를 돌리자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저희 부부와 친했던 만큼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 젊은 여자가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면 그 여자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어제도 그 여자가 다녀갔다는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나간 바로 그날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짓인지 아파트 현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번과 달리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 제 침대에서 그들이.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자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쓰린 위액만 올라왔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가 눈물을 대신 차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순이가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 찾아낸 서류들과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 침대에서 그들이
이런 개자식이 미자야, 울지 마. 우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순이는 핸드백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정소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순이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았기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겁니다. 정소라, 42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첫 번째 남편은 그녀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파산했고 두 번째 남편은 그녀와 이혼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기혼 남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 너희 남편만 노린 게 아니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아. 그럼 그이도 그저 그녀의 또 다른 먹잇감인 거네. 아마도. 하지만 그건 네 남편을 변명해주진 않아. 그도 똑같은 가해자야. 순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도 똑같은 배신자였습니다. 단지 그 여자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죠. 순이는 제게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조카가 변호사라서 대충 제가 할 수 있는 증거 수집부터 이혼 소송, 재산 분할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당연하지, 30년이잖아. 하지만 미자야, 이제 너가 해야 하는 건 네 몫을 되찾는 거야. 순이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이 말이 맞았기에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후 그 여자와 그이에게 자신의 것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순이가 돌아간 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찾아왔을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옷장을 열어 그의 양복과 셔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셔츠 컬러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의 가방 주머니도 확인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고급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주얼리 샵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값비싼 선물들을 그녀에게는 아낌없이 퍼부었던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했던 눈빛, 진심 어린 약속들, 그것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잠시 딸 수진이의 집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아직 딸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폐암에 걸렸고 항암 치료를 위해 잠시 그곳에서 지내고 싶다고만 했죠. 수진이는 기꺼이 동의했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모시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택시 타고 갈게. 넌 애들 학교 보내야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애들은 남편이 학교 데려다 줄 거예요. 수진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착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 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앉아 수진이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보니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하루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왜 짐을 싸고 있어? 수진이 집에 좀 다녀올 거야? 치료 때문에. 그이는 저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함이 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죠. 갑자기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돌봐줄게. 그 말에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으로 저를 돌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보고 싶어. 걔도 엄마가 보고 싶대. 며칠만 다녀올게. 그 순간
남편의 전화가 울렸고 그이는 서둘러 전화를 받더니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발코니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발코니에서 통화 중이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발코니로 향했지만 곧 얼굴이 굳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가요. 차 안에서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을 한참 벗어난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통화하는 거. 여자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자기야, 걔 가면 바로 와 이러는 거 들었어요. 엄마를 걔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이제는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고인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말해줄게. 그렇게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부터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까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한테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딸과 친구 순이가 있었고 제 편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의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남편에 대한 미련도 30년 세월에 대한 망설임도 이제는 없어. 제게 남은 차갑고 냉정한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돼서 그래. 빨리 집에 돌아와. 네가 필요해.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필요하다니. 그 여자가 잠시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걸까?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려 화면을 바라보니 순이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그 정소라라는 여자의 전 남편을 찾았어. 그와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순이의 말에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어젯밤 순이가 전해준 소식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소라의 전 남편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를 만나야 한다는 것. 소파에서 일어나 손을 뻗어 탁상 위에 약병을 집었습니다. 약을 다 먹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지나자 수진이가 부엌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 밝게 웃어주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식탁에 앉아 수진이가 내어준 죽을 한 숟갈 떠먹자 담백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 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순이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볼 생각이야. 수지는 잠시 눈썹을 찌푸리더니 고민하는 듯 했어요. 상간녀의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게 걱정되는 모양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친 후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순이는 이미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거기서 정소라의 전 남편 최지훈 씨를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그와 나눌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순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순이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지훈 씨였던 거예요. 4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전에는 꽤 준수했을 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과 살짝 구부정한 어깨가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순이는 저에게 최지훈 씨를 서로 소개했습니다. 최지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상처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죠. 최지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는 성공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정소라를 만났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결혼 2년 차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불명확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의 개인 신용카드에도 이상한 결제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애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최지훈 씨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최지훈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정소라와 만난 시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려왔죠. 최지훈 씨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소라의 비리 증거들로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소라와 남편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호텔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최지훈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때 그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소라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그의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회사도 파산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최지훈 씨는 제게 그의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자신의 전 아내와 제 남편이 응당한 대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정의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순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지훈 씨의 자료들은 제 가방 속에 있었지만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언제 집에 돌아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들를 것이라고 대답했고 제 말에 남편은 안심한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죠. 아마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자야, 어디 있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너무 걱정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가식적인 걱정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네 있었어? 치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그 말에 남편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그가 꺼낸 것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암에 걸린 이 상황에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야,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는 게 어떨까 싶어. 네가 아프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치료비도 대주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벨 소리가 울렸고 남편이 문을 열자 정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소라는 거실로 들어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이 사람이 정소라 씨, 내 회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놀랍게도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김미자 씨,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장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듯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제 앞에 당당히 나타난 정소라까지.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신다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당신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제 말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제3분할 항목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야, 서명하면 끝이야. 그러니 치료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정소라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마도 치료비 이야기는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곧 그녀도 친절한 청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서류 좀 검토할게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결혼 첫날 남편이 선물해 준 것으로 30년 동안 모든 중요한 서류에 이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물론 법원에서 제3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거예요. 뭐, 여기 재산분할 항목에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30년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이 서류는 단지 이혼 의사 확인일 뿐이죠.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소라는 참을성 없이 제 손길을 쫓고 있었고 저는 도장을 이혼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당신들 뜻대로 됐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상간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는데 마치 오랜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요?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고단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제 입가에 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알지 못했을 테지요. 제가 웃으며 도장을 찍은 이유를 그리고 그 도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끝났어. 이제 시작하자. 정말 도장 찍었어? 응.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하고 단단해진 하늘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씨에게서 받은 자료들 그리고 제가 몰래 준비해온 증거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웃으며 찍은 도장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자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웃고 계세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네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획한 복수의 시작이 될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항암 치료 첫 주기를 시작한 뒤로 얼굴은 조금 더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순이의 조카인 정 변호사와 수차례 만나며 모든 증거와 법적 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최지훈이 건네주었던 자료, 제가 몰래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서류에 제가 몰래 추가한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순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준비됐어? 응, 모든 준비 끝났어. 정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이대현의 건설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세금 포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제 손에 있었기에 정 변호사는 국세청에 제출할 세금 포탈 신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초기 검토 단계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약 2에서 3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다행히 증거가 명확하여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정소라였습니다. 최지훈 씨에게서 받은 자료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로 그녀가 저지른 사기 행각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도 지난주에 접수되었고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흔적도 발견했기에 담당 형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 때 남편이 제게 선물한 강남의 상가 건물,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공동 소유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30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합시다. 정 변호사는 전화기를 들어 간단히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시간이 된 거였죠. 수진이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했더니 금방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지만 아직 국세청 조사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이미 회사에는 세무조사 예정 통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남편에게는 큰 충격일 터였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 경찰에 전화가 걸려온 거였죠. 엄마, 경찰이 정소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대요. 지금 경찰관한테 연락받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 같았지만 정소라의 체포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명확해지면 소환장이 발부되고 그 이후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테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당장 극적인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법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내심을 갖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약 3주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뉴스에 남편의 건설회사가 대규모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정소라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뉴스 화면으로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몫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 한 달 후
정소라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수의 사기 혐의와 함께 제명의 도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말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녀가 이제는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짜릿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저는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자야, 큰일 났어.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어.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 그래? 안 됐구나. 뭐, 미자야, 이거 심각해. 누가 신고했대? 내가 누굴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신고했어. 네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세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요. 미자야, 너 이러면 안 돼. 우린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맞아, 30년이지. 그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널 믿고 사랑했는지. 그런데 넌 날 버렸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넌 날 버렸어.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늦었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네 애인 정소라, 그 여자도 경찰에 잡혀갔어. 사기죄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남 상가 건물 네 명의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공동명의야. 그건 내 실수였어. 실수가 아니야. 그땐 정말로 날 생각했던 거겠지? 그 마음만은 고마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네 인생 살아. 다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뉴스에서 남편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명 갤러리스트라고 자칭하던 정소라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남편은 뉴스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사위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수진이가 남편에게 상황을 조용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도 이제 새롭게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접촉해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의 제안을 전해주었는데 남편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사고발만 취하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라서 받아보니 정소라 씨였습니다. 아마도 구치소에서 전화를 해온 것 같았죠. 미자 씨, 당신이 모든 일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이혼에 동의했잖아요. 동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난 그저 사랑을 찾았을 뿐이에요. 사랑? 당신이 찾은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죠? 최지훈 씨에게 했던 것처럼요. 최지훈을 어떻게 알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변명은 소용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슬펐을 뿐입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입구에 남편이 서 있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자신감 넘치던 건설회사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더군요. 미자야,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나를 용서해줘, 제발.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네 치료비도 내가 다 낼게. 필요 없어.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제 그만 가.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청년은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비록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고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암이라는 시련이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밝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병원 검사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수진이와 손주들 그리고 순이의 도움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중간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그 누구도 모를 테니 말이에요. 주치의 선생님 앞에 앉자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말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종양이 이전보다 약 30% 정도 줄어들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완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셨지만 이 작은 희망의 빛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수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표정만 보고도 좋은 소식임을 알아챘는지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죠? 응, 많이 좋아졌대. 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시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병원에서 나와 수진이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고 이제 막꽃이 피기 시작한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봄날의 따스함을 만끽했습니다. 아, 지난 6개월간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소라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정리되었는데 강남의 상가 건물은 제 명의로 완전히 이전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숨겨놓았던 재산의 일부도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우리 집에 사실 거예요? 아니, 이제 엄마 집을 구할 거야.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
수지는 섭섭한 듯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독립을 존중해 주었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순이는 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주말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면서도 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죠.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내 집을 갖게 된 겁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의 물건들은 거의 가져오지 않았고 거의 새로 장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저는 새 집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라 여보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미자야, 나야.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죠. 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3개월 전 법정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수진이한테 전화번호 받았어. 난 괜찮아. 암도 많이 좋아졌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당신은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작은 월세 방에서 살고 있어. 건설 일은 이제 못하고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어. 그의 말에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잘 지내. 건강 조심해. 너도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문득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그 시절, 자신의 욕망과 꿈을 포기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배신의 아픔, 암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과정.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으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싶더군요. 인생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을 때 끝난다. 문득 그 말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죠. 비록 암이라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